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연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이 살짝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좀 들릴 수 있는데요. 좀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마 오늘 선생님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조금 전까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이제 이 명칭이 바뀌었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연수가 이제 막 끝나서 연결되는 거라서 아마 많이들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교재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답으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수업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고요. 교재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되게 예쁜 하늘색 이 표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들, 노란색, 오렌지색 이 글자들이 좀 의미가 있는 색깔들입니다. 이게 어떤 색이냐면 실제 코다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로 다 매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그만큼 더 많은 제 선생님들께 좀 더 시각적으로 와닿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정성을 깃들인 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은 왜 만들었었냐면 적절한 데이터 분석 수업 도구가 좀 없어서 이걸 좀 우리가 데이터 분석 수업을 좀 잘하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코답이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다 보니까 코답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 수업 엑셀로 했다가 망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또 코답에 대한 연수를 그냥 하고 났더니 다양한 사례가 없어서 부족해서 좀 뭔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2022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실은 정보과 중학교 네, 교육 과목 그리고 뭐 고시 외과목으로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그리고 고등학교 정보교과서에서 이제 코답이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쓰고 싶었던 욕심들이 좀 이제 생겨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마스에서도 중학교 고시 외과목으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요거를 개발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코답으로 노벨상 수상자 데이터 분석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제주 해양 스포츠 데이터 분석하거나 올레코스 분석한 이런 주제들도 실은 담겨 있고 그런 연수가 앞서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서 선생님들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코답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답의 특징이 있어요. 코답은 일단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별도로 엑셀처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툴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되게 직관적이라서 이 코답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익힐 필요가 없이 바로 수업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점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필진들끼리 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였어요. 실제로 현장 선생님들이 수업을 먼저 해보시고 그 노하우를 녹여내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고요. 아이들 반응을 고려해서 좀 집필을 하려고 했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좀 다 아우르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때가 날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거기다가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이었는데 여기가 인천시에 보시면 바닷가 월미도 바로 입구에 저희가 AI 교육 융합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밤 10시에 문 닫는데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은 저희 인천시 교육과정 지금 회장님이신데 다리 다쳐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집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집필진들이 다 모여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재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캐글에서 뭐 좀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비롯해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 SDG 주제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던가 아니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 데이터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들, 심지어 축구 이적 시장 데이터는 여기서 뭔가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 직접 데이터 테이블로 만드는 것까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도입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코답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도입 부분, 그리고 나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뭐 코답에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벼운 분석들, 네, 중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았고, 심화는요, 데이터 분석 스킬에서 뭐 통계치 좀 복잡하게 다루거나 아니면 수식 계산에서 새로운 속성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포함하고 상관계수 노출하는 과정들까지 좀 내용적으로도 심화된 것들 포함하면서 핵심은 SDG 주제들을 좀 융합을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기초 10가지 주제, 심화 10가지 주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 즉 융합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인 데이터 분석을 다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의 마지막에는 특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특화 과정이랑 심화 과정 소개는 내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박스 처리해 놓은 것은 오늘 연수를 진행할 주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데이터 분석에서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들 중에 오늘은 뭐 막대 그래프, 산점도, 평균이라던가 중앙값, 그냥 범례 보는 거, 상관관계 요 정도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각 단원별로 구성을 보시면 도입부는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 3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코답에 대한 이해도 나름은 있어야 하니까 코답이 뭐고, 어떤 주요 기능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코답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기초와 심화 단계에서는 각 주제별로, 즉 데이터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건가에 대한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이 이제 첫 단원을 여는 페이지 부분인데요. 어떤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할지를 소개하는 개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단원을 소개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로 해결 가능한 주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아우르는 질문들을 좀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켓몬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골라야 게임에서 유리할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지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모르는 정보를 알아낸 것을 넘어서서 이 알아낸 것으로 어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다 아우르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어떤 분석 활동을 할지 주제가 있어요. 총 4개가, 3개, 보통 3개고요. 여기서는 4개가 담겨 있는데, 뭐, 이렇게 포켓몬 세대가 커질수록 총점도 커질까, 이런 것들, 공격력과 방어력, 그 다음에 생명력은 총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 3개에서 4개 난이도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용하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아이들이 이제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면 스스로 속성들을 살펴서 이 정보도 알아낼 수 있겠네 라고 스스로 탐색을 해서 데이터 정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응용하기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어떤 뭐 이렇게 데이터 분석 부분 개념들이 있죠. 요소가 있을 텐데 그런 요소를 이렇게 작게 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입 개요 부분을 한 장을 딱 넘기고 나면 이제 교재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 약간 동기유발 같은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컨셉으로 가져가셨는데 느낌이 마치 약간 디즈니 컨셉이라던가 이런 명화 컨셉으로 이렇게 다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왼쪽 아래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용해야 될 데이터와 속성이 뭐가 있는지 이제 소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활동을 시작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단원에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지 미리 보기에 질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질문마다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또 여기 옆면에 이렇게 단면, 옆 단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기초인지 심화인지 이런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게끔 색깔을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날갯단의 팁들도 보시면 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보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팁 같은 거, 깨알 같은 글씨라고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꽤 쓸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뮬레이션 메뉴에 심업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원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분석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봐라와 같은 이런 꿀팁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의 끝에는 중간중간 이 단원에서 제시됐던 데이터들과 연계된 읽을 거리들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지어진 왕에 대한 데이터가 알려주는 정보들, 그리고 UFO 데이터 분석하는 단원에서는 UFO는 정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포켓몬스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서는 포켓몬스터 도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글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에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보통 실습을 중심으로 하지 이론은 스킵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 개념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데이터 분석이 뭐고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방법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있고 확증적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랑 좌표평면의 개념, 이 좌표평면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 배우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좌표평면은 뭔지, X축과 Y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성이 뭐고 데이터는 뭐 유형들, 뭐 범주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 소개하는 거랑 더 나아가서 데이터 편향성,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할 때 유의점, 그래프의 함정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대형 마트에서 고객 방문 패턴이랑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뭐 기저귀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맥주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더라. 그래서 매출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그냥 큰 타이틀인데 요 앞에 우리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 뭐죠? 클릭하면 활성화되는 요 아이콘들,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서 쓰는 기능들을 요게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보는 꿀재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라는 것들을 좀 담았고, EDA,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속성들을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 최고 속도 속성이랑 관련이 깊은 속성은 뭐지? 하강 높이가 가장 관련이 깊을까? 아니면 트랙의 길이가 관련이 깊을까? 이런 것들을 탐색해보는 방식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 물범이 먼 바다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날씨가 덥기 때문이다라는 것. 근데 그게 사실일까? 또는 먼 바다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사실일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설이라고 해서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랑 탐색적 데이터 분석도 둘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끼리 물범이 먼 바다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짜로 썰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바로 가설이다. 와 같은 것들, 이런 얘기가
꿀팁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좌표평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표평면 X축, Y축.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이 X축과 Y축인데요. X축은 요것도 축 이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X축이 가로냐, Y축이 가로냐를 물어보면 헷갈리는 아이들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X는 이렇게 옆으로 늘려서 쓰기 때문에 이게 가로야. Y는 길게 세로로 늘리기 때문에 이게 Y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설명을 이렇게 팁으로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평면의 개념이라던가 데이터 속성이 뭐고 유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쭉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론 파트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은 뒤에서 실제 실습으로 담겨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롤러코스터 데이터 보시면 이런 앞에 첫 번째 행에 담겨 있는 이런 제목들이 바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 속성이라고 하는 거다. 속성은 변수라고도 쓰이고 뭐 레이블이라고 쓰이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이지만 우리는 속성이라고 통일한다 라고 교육과정에 맞춰서 속성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치형과 범주형 데이터 구분해 보는 거, 의미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거. 실은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프를 계속 만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석을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고 해석할 때 어떤 속성을 X축과 Y축에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실습들도 좀 중간중간 설명들도 넣었고, 그리고 그래프 유형별 또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막대 그래프는 범주간 비교하는 거고, 선 그래프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거고, 이런 유형별 특성들도 담아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해를 도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생성하고 해석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식물의 성장 데이터의 그래프 예시를 가지고 여기서 제목이라는 것을 보면 이 그래프가 무엇을 위해서 분석을 하려고 한 그래프인지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양지에서 자란 식물과 음지에서 자란 식물의 키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X축에는 어떤 속성을 설정하고 Y축에는 어떤 속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법례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 X축에 2, 4, 6, 8, 12 의미하는 건 뭐고 Y축의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제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편향성은 예를 들어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를 설문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고척 스카이돔 야구 경기장 앞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이거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편향성 얘기라던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중간에 그래프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마치 훨씬 A라는 지역에 롤러코스터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그래프를 중간에 잘라버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답으로 어떻게 수업을 시작할 거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코답은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 방법을 굳이 일부러 배울 필요가 없는 도구입니다. 네, 뭐냐면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만 할 줄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뭐 그래프, 지도 이런 기능들도 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코답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샘플 데이터 셋이 있어요. 이렇게 샘플 다큐먼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런모어를 클릭하면 이 코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시 데이터들이 쭉 제시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뭐 환경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지진, 날씨,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거, 그래놀라바라던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캐글이라던가 아니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외부 데이터로 가져와서 시작하는 요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론치 코답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이그샘플 샘플 데이터 가지고 쓰는 방법 런모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뭐 수학에서는 피보나치라던가 몬티올 그 확률과 통계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기상 관측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같이 실습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PPT 가지고 말씀을 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처음에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보여요. 보면 딱 분석하기 싫게 보이죠. 왠지 뭔가 전문적일 것 같고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다 영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2년 전에 저희 그 정보 선생님들, 전국에 계신 정보 선생님들 몇 분들이랑 모여서 여기에 우리가 한글화 할 수 있는 이 메뉴들이 좀 한정되어 있긴 한데 이런 메뉴들을 한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되게 드라마틱하게 속성명까지 한글로 바뀌진 않지만 한국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한국어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단의 메뉴랑 이거 3선 클릭했을 때 보이는 메뉴들이 다 한글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영어면요. 애들이 크롬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이거 기능 쓰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라이트라는 속성, 선쉐이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역할 때마다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뭐 태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자 뭐 이렇게 그늘 라이트도 막 빛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라이트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그게 뭔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소통이 잘 안 돼서 한국어 지원하기 전에는 제발 영어로 해놓고 써라, 번역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기본 메뉴들이 한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네, 굉장히 좀 좋은 부분, 장점들이 좀 있다. 그래도 되게 일부 메뉴만 한글화가 되었어도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코답 외부 데이터 끌어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론치 코답 말씀드렸는데 론치 코답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쓱 끌어다 놓기만 하면 바로 데이터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다만 코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은요. CSV 형태와 텍스트 형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위한 팁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말씀을 다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수업을 위한 공유 문서 링크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이들한테 하지 않아도 이 공유 링크만 알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답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샘플 데이터셋에 들어가서 몇 번째 줄 몇 번째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클릭하세요. 뭐 구글 자동 번역 설정하지 마세요. 뭐 자동 번역 해제하고 영어로 돌리세요.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원하는 상태로 이 코답을 세팅을 해놓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예시로 비틀리 여기에 코답 AP 이렇게 해서 지금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채팅창에 제가 잠깐 화면 공유 중지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링크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리 저 짧은 주소 들어가셔도 되지만 실제로 네, 이거 공유해 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공유를 해드렸는데 요 들어간 이 화면을 다시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아까 3선 클릭하셔가지고 공유해서 공유 문서 링크 만들기 요걸 했고요. 그리고 공유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현재 상태를 링크 생성이 조금 시간이 걸리죠. 내용들이 지금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성이 되면 문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URL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려드리는 링크.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이런 그래프도 그린 채로 보내고 싶고 데이터도 이렇게 그룹을 다 지어서 보내고 싶다. 이런 상태로 애들한테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유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바로 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설정해 놓고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깜빡하고 내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줬어야 되는데 안 그렸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그래프 창에서 그래프 원하는 거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공유 문서 업데이트 하나만 눌러주시면 애들한테 아까 공유했었던 그 링크를 새로 고침하게만 하시면 제가 수정했던 내용까지 다 업데이트 돼서 반영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코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다른 일정이랑 아슬아슬하게 좀 겹치다 보니까 제가 좀 초반에 약간 이렇게 아니요, 보기 전용 아닙니다. 애들한테 복사본이 다 뿌려져서 애들이 별도로 다 실습할 수 있어요. 자기 창에서. 너무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다 쓰냐면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안에서 요거 외부 링크 걸어가지고 그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안에 인베딩 시켜서 그걸로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요 공유 기능이 진짜 큰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반부에 제가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로 충분히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네, 도움을 드리고 공유를 하려고 애썼다라는 점 좀, 예, 이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가 뿌린 링크를 수정해서 다시 교사한테 공유할 수 있죠. 다만 공유 링크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 공유 링크를 다시 교사한테 제출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은요, 정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발표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제 다음 선생님께서 네, 학생별로 사본이 뿌려지는 겁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어서 이제 허영주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 공유 링크요? 네, 제가 채팅창으로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그래놀라바 영양성분 데이터 분석 파트를 설명하게 된 허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신동중학교에서 정보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 AI 정보교육연구회 AI 소프트웨어 교사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교육부 전국 단위 수업평가 교사 연구회 중에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천 정보교과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 및 검토 지원단 활동을 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올해부터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하여도 자료집 및 교과서 검토 활동을 참여하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재밌고 알차게 후답을 활용해서 나누고 싶어 이번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파트 세 번째에 있는 그래놀라바 영양성분 분석 데이터 분석 활동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이 데이터를 선정하게 된 건 아이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래놀라바를 먹을 때 무엇을 고려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표를 제시합니다. 재료 성분이나 영양 성분표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간식이나 식품을 구매하게 되면 포장지 뒷면에 있는 표인데 생각보다 이 표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데이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문제를 한 가지 정해 보았는데요. 건강한 그래놀라바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건강의 기준이 학생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총 세 가지 정도 뽑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그래놀라 바를 먹어야 낮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이들은 다이어트에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질문은 정말 좋아했던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놀라바의 구성 재료의 유무에 따른 칼로리 차이는 클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건강 상태가 다양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혈당이 높은 아이들도 있고 혹은 각각의 알레르기나 건강 상태가 다양한
것들이 보여서 아이들이 어떤 영양 성분이 그래놀라바의 칼로리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선정하고 나면 이 그래놀라바 데이터는 코답 샘플 데이터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까 최정원 선생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코답 기본 사이트 맨 첫 페이지에 가보시면 example documents라고 샘플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run more를 클릭하시면 그 중에서 그래놀라바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서 밑에 있는 그래놀라바 데이터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놀라바 데이터를 열게 되면 이와 같이 총 33개의 케이스로 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실습하면서 같이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run more 클릭하셔서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5가지 분야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조금 내리셔서 여기 보시면 꽃에서 조금 한 3번째 밑에 가면 그래놀라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한번 열어주시면 방금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33개의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서 찾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창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올려드려서 그걸로 바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놀라바 데이터 창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샘플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얘를 사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데이터는 총 33가지 케이스로 되어 있고 제가 이 그래놀라바 데이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비교적 33개의 케이스로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적고 그에 비해 지금 이 맨 위에 있는 회색으로 된 부분이 데이터 속성 부분인데요. 총 17가지로 꽤나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처음 데이터를 접할 때 사용하기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래놀라바 데이터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잠시 켜두시고 다시 저는 PPT로 화면을 전환해서 선생님들께 간단한 데이터 속성을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실습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여기 맨 위에 있는 데이터 속성 부분인데요. 데이터 속성은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차이를 가진다는 걸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데이터는 총 2가지 유형으로 성격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래놀라바 데이터에서는 칼로리부터 프로테인까지 영양 성분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수치형 데이터로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유형 중에 수치형 데이터를 한 가지 설명하고 그리고 브랜드 타입과 뒤에 있는 너츠부터 초콜릿, 피넛버터, 콘시럽, 텍스처, 프루트, 올게닉까지 뒤에 있는 재료 성분들은 주로 범주형 데이터로 이 범주형 데이터는 범주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놀라바 데이터를 설명할 때는 데이터 속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프 만드는 실습을 시작하는 편이 아이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 성분들이 각각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른 분류로 되어 있고요. 그중 일부는 식감 같은 경우에는 바삭한지 혹은 쫄깃한지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지 혹은 초콜릿이 칩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형식으로 범주값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그래놀라바를 먹어야 낮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건 어떤 속성을 가져와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건데요. 혹시 선생님들 어떤 속성을 가져와야 할지 찾으셨을까요? 찾으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방이라고 얘기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다들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칼로리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그래프를 만들 때 칼로리의 속성만 X축으로 가지고 와서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칼로리별로 정렬되는 데이터의 시각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같이 실습으로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화면 전환을 했는데요. 선생님들도 코다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아까 메뉴에 대해서 최정원 선생님도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코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우저에서 번역하는 걸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아이들이 여기 왼쪽에 메뉴가 조금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오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내용과 아이들이 실제 보는 내용이 달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그대로 영어로 놔두고 오른쪽 위에 있는 잉글리시를 한국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다시 삭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변경되셨을까요? 그래서 왼쪽 위에 가로줄 3개에 밑으로 가는 화살표 클릭하시면 얘가 메뉴인데 메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국어로 잘 번역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실습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테이블도 있고 그래프도 있는데 저희는 이미 테이블이 가져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클릭하면 저희가 테이블에 갖고 있는 33개의 케이스가 모두 다양하게 정해진 규칙 없이 탄점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칼로리 값을 정렬하기 위해서 이 칼로리 속성을 가져와서 X축에 넣어 보려고 합니다. 칼로리 속성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속성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X축으로 가셔서 드롭해서 놓아주시면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정렬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닥은 또 장점이 컴퓨터로 사용하지 않고 태블릿으로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X축에 있는 값을 그냥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제거를 먼저 해보고 여기서 그냥 X축을 클릭하셔서 속성 중에 한 가지인 칼로리를 선택하셔서 X축의 값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래프로 변경을 하고요.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그래프의 이름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말을 그래프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게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위에 케이시스를 클릭해 보시면 그래프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로리 비교로 그래프 이름을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새롭고 재밌어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래프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서 이 과정에서 조금 흥미가 있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잘 따라와 주시면 더 재밌어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칼로리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한눈에 그 크기가 비교될 수 있어서 우리가 훨씬 보기가 쉬워졌죠. 이전에 테이블 형태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칼로리가 가장 낮은
그래놀라바는 무엇인가 하고 80kcal 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칼로리와 해당하는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점을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몇 번 인덱스에 있는 값에 해당하는 그래놀라바인지 선택해서 알려줌으로써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테이블까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게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가장 낮은 걸 선택했다면 또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우리가 피해야 될, 다이어트라면 피해야 될 칼로리가 가장 높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210kcal로 13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칼로리 비교하는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시 CS PPT로 넘어가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그래놀라바와 가장 높은 그래놀라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마쳤고 두 번째 데이터 분석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속성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는 그래놀라바의 구성 재료의 유무에 따른 칼로리 차이는 클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속성은 무엇일까요? 혹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아, 그렇죠. 원하니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료들 필요하고요. 아, 한규 선생님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재료랑 칼로리가 필요한데요. 자, 재료는 저희가 아까 범주형 데이터로 살펴봤던 재료 성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재료 성분들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과연 칼로리에 차이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X축에는 구성 재료의 속성을, Y축에는 칼로리를 설정할 거고, 여기서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반과 옆 반의 키를 비교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값을 비교해야 될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평균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값도 아니고 가장 낮은 값도 아닌 평균값을 비교해야 가장 논리적일 것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의견을 주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범주형 데이터의 구분에 따른 평균값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X 버튼 누르시면 되고 다시 만드실 때는 그래프 버튼 누르면 생성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성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계속 클릭하시면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테이블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총 7가지 너츠부터 초콜릿, 피넛버터, 콘시럽, 텍스처, 프루트, 올게닉 총 7가지의 재료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칼로리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 견과류 성분을 먼저 X축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에 견과류가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견과류가 없는 그래놀라바가 견과류가 있는 그래놀라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여기다 우리가 칼로리를 저는 이번에는 여기 클릭해서 속성 값을 선택해서 Y축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견과류가 있고 없음에 따라 얘는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카테고리 범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칼로리 같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그 값에 따라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X축과 Y축 속성을 넣었을 때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시각화가 된 상태이고 여기다 저희는 평균값을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래프가 활성화되면서 진한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메뉴에서 세 번째 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과 보여지는 값이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평균값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평균값을 클릭하면 각각 범주에 대한 속성값에 따른 평균값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마우스 커서를 대어보면 평균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 평균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된 레이블을 보이게 해서 실제 평균값을 그래프 안에 시각화해서 보여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범주형 데이터, 견과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의 평균값이 수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견과류가 있는 그래놀라바가 없는 그래놀라바보다 22.8kcal가 평균값이 더 높기 때문에 견과류가 있는 그래놀라바가 훨씬 칼로리가 높다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저희가 7가지 재료 성분을 활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실습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댓글창에 아까 최정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공유 문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올림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프 크기를 줄이시면 평균값이 반올림돼서 나오고요. 그래프 크기를 키우시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아이들이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로 그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제가 7가지 창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프를.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저는 수업할 때도 견과류만 같이 한번 해보고 나머지 성분들은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성분을 보았을 때 이 전체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게 되면 그 성분이, 재료 성분이 들어있는 게 더 높은 것들은 견과류와 피넛버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성분이 없을수록 칼로리가 더 높은 건 옥수수 시럽과 초콜릿, 과일, 유기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차이가 큰데, 그 식감은 크런치한 거, 바삭한 게 쫄깃쫄깃한 것보다 38kcal 차이로 칼로리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다시 제가 원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마무리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각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이 없는 게 오히려 평균 칼로리가 더 높고 초콜릿이 있는 것들이 더 칼로리가 낮은 데이터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초콜릿이 있는 그래놀라 바를 실제로는 자기가 탈피할까 봐 선택을 안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선택해도 되겠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땅콩버터 좋아하는 아이들이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실제 자기의 삶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세 번째 질문까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양 성분이 그래놀라바의 칼로리와 관계가 있을까인데요. 그럼 얘도 칼로리 속성과 영양 성분 속성을 가지고 그래프로 시각화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세 번째 그래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세 번째 그래프의 특징은 Y축에 이전까지는 한 가지 속성만 넣어봤는데 이제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영양 성분 같은 경우에는 당이 높을수록 과연 칼로리가 높아질까? 혹은 당이 더 칼로리에 영향을 미칠까? 혹은 지방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영양 성분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코답으로 가서 간단하게 실습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창을 다시 열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링크를 공유를 드리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이번에는 영양 성분을 사용할 건데요. 우선 칼로리를 X축에 두어서 칼로리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영양 성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을 먼저 가지고 와서 Y축으로 넣을 건데 지방은 칼로리 옆에 속성 중에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는 셋팻, 이거 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 얘를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넣으실 때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실 건데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Y축에 놓으시면 얘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뀌게 하면 안 되고 추가해야 되니까 얘를 다시 넣고 펫으로 설정하신 후에 셋 펫을 넣으실 때는 왼쪽 위에 보면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그래프 위쪽에다가 방금 드래그 했던 속성을 추가해서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Y축에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선생님들? 아, 너무 빠르시네요. 네, 역시 아이들은 많이 헤매는데요. 선생님들은 굉장히 빠르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 값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이 지방 속성은 조금 더 칼로리의 증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포화지방은 그에 비해서 값의 범위가 0에서 5g 정도로 낮기 때문에 칼로리 증가에 따른 관계도가 조금 관련성이 지방보다는 낮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렸던 링크를 보면 탄수화물과 당, 그리고 나트륨과 칼로리, 지방과 포화지방, 칼로리, 그리고 단백질과 네, 속성을 추가하는 건 클릭으로는 안 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하실 때는 두 가지 이상 추가하실 때는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 그래프를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다시 PPT로 돌아가서 데이터 해석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풀을 모두 만들어 보게 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50g 정도 사이에 분포하게 되고요. 탄수화물 함량도 칼로리에 따라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당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6g에 분포하고 하지만 얘는 지금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당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보다는 지금 당의 함량이 1이지만 칼로리가 210kcal인 그래놀라바가 존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적인 데이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나머지의 그래프들도 각각의 그래프의 속성 간의 관계까지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세 가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질문을 분석해 보았고요.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으로는 이원경 선생님께서 롤러코스터 데이터 분석 파트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 번째 이 파트를 맡은 인천 삼산중학교 정보교사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청 AI 융합교육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정보교과 연구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교실혁명 선도교사 강사로도 출강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교과서 심의도 담당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 주강사로 활동을 했고, 이번에 여러 선생님들, 교과 연구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 코답으로 데이터 분석한다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아마 정보 선생님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데이터 자료와 정보 단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죠. 자료와 정보 파트에 수업을 하다가 제가 애들한테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 융합 수업을 한답시고 우리 동네 인구 구조를 분석해 볼까 해서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애들을 너무 얕봤나 봐요. 예. 제가 스프레드시트로 수업을 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스프레드시트 애들이랑 해보시면 생각보다 애들이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애들이 일단 행과 열도 잘 모르고요. 네, 맞아요. 행열은 지금 고1 기준 배운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아, 이거 스프레드시트로는 데이터 수업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 코답이라는 플랫폼을 조금 소개를 받고 애들이랑 쉽게 수업을 실제로 진행해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녹여내서 이번 연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짜 코답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이걸로 수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평가도 봤는데 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애들이 이런 데이터 단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주제는 교재 72쪽부터 71쪽부터 나와 있는 롤러코스터 데이터고요. 기본의 챕터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롤러코스터라고 하면은, 애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주제이고요. 이게 주제 자체도 또 재밌다 보니까는 애들이 굉장히 수업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던, 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조금 드려볼게요. 또 졸린 시간대라서 선생님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뭔지 아시나요? 댓글에다가 조금 적어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오, 지금 TX프레스 나왔는데 아닙니다. 네, 경주월드, 롯데월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TX프레스는 저희가 무섭다고는 제일 유명한데요. 가장 빠른 건 아닙니다. 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청룡열차는 수위가 아마 좀 뒷순위로 알고 있고요. 네, 정답은요. 아직 경주월드는 맞습니다. 강민지 선생님. 네, 드라켄입니다. 드라켄. 경주월드에 있는 드라켄이 시속 117km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티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시속 104km로 우리나라에서는 3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롯데월드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가 2등으로 최고 속도가 이제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 롤러코스터 관련한 데이터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스몰 토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애들이 쉬는 시간에 막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몰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몰 토크 하면서 애들이랑 이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 티익스프레스 타봤어 하면은 너도 나도 막 손들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 선생님 내년에 그거 저기 체험학습 가는데 그거 재밌어요. 저 3번 타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수업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다가 이제 이 코답으로 미국에 있는 롤러코스터 데이터를 분석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몰입도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TX프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에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롤러코스터가 더 많아.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은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처음에 이제 집중도를 높이는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제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 탐구 주제 세 개를 분석하고 이 내용을 애들과 함께 해석해보는 활동으로 이제 꾸몄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개장연도. 그 개장연도라고 하는 건 이 롤러코스터가 언제 생겼냐는 거죠. 그리고 언제 생겼고, 그리고 트랙의 종류가 크게 철제로 만든 롤러코스터와 목재로 만든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X프레스가 목재로 만든 롤러코스터겠죠. 그리고 철제로 만든 롤러코스터의 대표적인 건 드라케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롤러코스터의 최고 속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가 첫 번째 탐구 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최고 속도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애들은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 속도에 진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속성은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주제로 두 번째 탐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여기 미국에 있는 롤러코스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어, 롤러코스터를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여행지는 어딜까? 내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돈으로 예산으로 미국의 롤러코스터 여행을 간다면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라는 이렇게 주제로 세 가지 파트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실제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애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1시간 안에 끝나는 수업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데이터를 조금 불러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그 허영주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던 부분에서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막대 3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거기서 새 문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롤러코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코답 안에 데이터 셋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새 문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있는 롤러코스터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데이터를 쉽게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일단은 해주시고요. 다 되신 분들은 완료라고 간단하게 댓글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빠르십니다. 네, 애들이랑 처음 할 때는 이 부분도 좀 버벅대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롤러코스터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랑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처음부터 이제 애들이랑 뭐 바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데이터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속성들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애들이 그 속성 안에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요. 제가 이 데이터 구조화와 연관을 지어서 이 수업을 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선은 세팅을 한번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지금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스테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게 콜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묶음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일단 저희가 네, 코스터 옆쪽으로 이렇게 속성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이렇게 열을 반대편으로 뭐 위치를 교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코답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열의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부터 와 이렇게 합니다. 벌써. 선생님 이거 스프레드 시트 이런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의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면 보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이 데이터셋에 있는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데이터를 처음에 살펴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는 총 스테이트 그리고 코스터, 이 코스터의 이름이고요. 스테이트는 미국에 있는 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파크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의 이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탑스피드 같은 경우는 네, 최고 속도인데요. 여기서 그 애들이 조금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MPH라는 걸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속도 단위를 마일 퍼 아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랑 활동할 때 그러면 요 단위를 우리나라 속도에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래? 요런 활동도 이렇게 시켜보면은 네, 애들이 굉장히 인터넷 검색도 하고 빠르게 또 대답하는 걸 찾으면서 네, 굉장히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완료 조금 늦게 되신 분들 계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스테이트라고 하는 네, 요 속성을 드래그 앤 드롭을 어디서 할 거냐면 포스터 왼쪽에 여기 노란색 뜨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콜렉션을 해제를 해주시면 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조금 해볼 건데요. 제가 애들이랑 수업할 때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혹시 요 157개의 롤러코스터 데이터 중에서 가장 속력이 빠른 롤러코스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게 어떤 롤러코스터인지 롤러코스터의 이름을 댓글창에다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애들한테 이렇게 활동을 시키면은 애들이 막 이제 마우스 스크롤을 막 아우, 엄청 빠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박수영 선생님께서 제일 빠르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탑 스릴 드렉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활동을 할 때 이 구조화 수업에서 제가 그 활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을 때의 장점은 데이터를 쉽게 수정, 삭제, 그리고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탑스피드라는 속성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탑스피드라고 하는 요 속성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네, 탑 스피드, 즉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정렬할 때 제일 빠른 것부터 제일 느린 것 순으로 정렬을 하려면 내림차순 정렬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을 누르시면 제일 빠른 것부터 제일 느린 것 순으로 정렬이 돼서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들과 함께 이 데이터 표의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구조화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그치면은 애들이 이제 그냥 숫자만 보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에 탑스릴 드렉스터라고 그대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요런 영상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제 애들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아, 요거 진짜 분석하는 거 되게 재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애들이랑 수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조금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는 수치상으로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 수치상으로 봤던 게 요 영상에 보면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여기에 지금 광고 때문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 마우스 있는 부분 보시면은 여기 이거 보이실까요? 시다 포인트라고 얘가 혹시 어디 있는지 혹시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데이터셋에 있습니다. 여기에 테마파크 이름이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탑승 시간인데요. 이 탑승 시간도 30초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짧아요? 어, 왜 이렇게 짧냐면 그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바로 끝나. 그래서 영상 시간이 36초야. 이런 것들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탐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 보네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네, 첫 번째 탐구 주제입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는요. 네, 개장 연도와 트랙 종류에 따라서 롤러코스터의 최고 속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가 첫 번째 탐구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인데요. 자, 저희가 이 테이블 표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게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면 변화한 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의 X축을 네, 2열 오픈드라고 하는 개장 연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겠어요? 네, 아까 허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X축을 클릭해서 2열 오픈드라고 네, 직접 설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개장 연도에 따라서 네, 최고 속도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잖아요. 그러면 이제 Y축에 탑 스피드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요. 개장 연도 그리고 트랙의 종류에 따라서 최고 속도가 어떻게 변화할까를 같이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때는 범례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 그래프상에서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례로 저희가 설정을 할 것은 여기에 보이는 타입인데요. 타입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속성을 여기 가운데 있죠. 그래프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다가 갖다 대면 타입 값 색칠하기라는 이런 문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 드롭 이렇게 두시면, 네, 철제, 그리고 나무, 의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됐고요. 개장 연도에 따른 최고 속도의 변화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밀레니엄에 무슨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애들도 이제 이걸 읽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니까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댓글창에. 자, 일단 밀레니엄에 무슨 일이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열심히 적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예, 네, 우드에서 스틸로 옛날에 우드로 많이 지어졌다가 이제는 철제로 많이 조금 바뀌는 추세인 것 같다.
나무로 만든 레일로도 즐겼다는 게 더 신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 T익스프레스가 대표적인 또 나무인데요. 옛날에는 1950년도 이전에는 실제로 나무로만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트랙은 나무로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눌러보시면요. 제일 오래전에 1915년도에 만들어진 롤러코스터의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것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롤러코스터 지핀 피핀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요. 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나무로 만든 1915년도에 만들어진 롤러코스터가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랑 비교 체험 한번 해보자 하면 또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900년도부터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롤러코스터가 목재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거는 최고 속도는 보통 40에서 60 사이에 위치해 있다. 조금 더 빠른 것도 있지만요. 자, 80년대 이후에는 철제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최고 속도가 빠른 롤러코스터가 8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탐구 주제 두 번째는요. 네, 최고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그럼 선생님들한테 한번 요 탐구 주제 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롤러코스터 최고 속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댓글창에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속성이라고 하면 요 데이터 안에 있는 속성들 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낙하 단차, 높이, 기울기. 네, 안타깝지만 기울기는 없고요. 내려가기 속도, 길이, 탑승 인원. 네, 일단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많은 답변들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요 롤러코스터 데이터셋 안에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 그래프는 이렇게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잠깐 최소화를 시켜주시고요. 네, 두 번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최고 속도라고 하는 속성에 어떠한 속성들이 영향을 끼쳤을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탑 스피드라고 하는 속성을 Y축에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들께서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헤이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높이와 탑 스피드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했고요. 자, 그래프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똑같이 탑 스피드와 그 다음에 드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총 3개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X축, 그 다음에 탑 스피드를 Y축,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완료 한 번만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다들 너무 빠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저희가 아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1번, 2번, 즉 헤이트와 드랍의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볼 때, 어, 애들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비례, 맞습니다. 그 수학 시간에 배운 용어 갖고 애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드랍이 높아지면은, 드랍이 값이 커지면은 탑 스피드도 증가해요. 네, 이거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애들한테 여기 자 모양을 눌러서, 얘들아, 그러면 요 점들을 가장 대표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면 최소 제곱선이란 걸 한번 그려볼 건데, 이 최소 제곱선이라고 하는 건 요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직선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제곱선을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최소 제곱선, 자 모양 클릭해 주시고, 최소 제곱선. 네.
랭스였군요. 죄송합니다. 듀레이션 말고 랭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그려보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애들이 이제 질문해요. 선생님, 요 숫자 뭐예요? 네. 요 숫자가 이제 결정계수라는 건데, 이제 애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가지고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직선 관계가 더 크다는 거야. 즉,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드랍이라고 하는 속성이 탑 스피드와 관계가 가장 있어 보여. 라는 것까지 이제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만약에 500피트짜리 드랍에 어떤 롤러코스터가 생기면은 최고 속도가 몇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 그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선이 그려졌잖아. 그 선을 토대로 한번 유추해 볼래? 추론해 볼래?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드랍이라고 하는 요 그 상관관계 그래프를 이용해서 500피트짜리 만약에 드랍에 롤러코스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생긴다고 하면,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최고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속성들을 관찰을 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애들과 함께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본 것입니다. 130에서 140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애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끝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자, 마지막 주제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미국에서 롤러코스터를 네,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제가 이거 할 때는 애들이랑, 얘들아, 선생님이 미국 놀러 갈 건데, 이 미국 놀러 갈 때, 어디로 놀러 가면은 롤러코스터 가장 많이 탈 수 있을까? 요것을 이제 질문으로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시면 애들도 훨씬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래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네.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네,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을까요? 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요. 네, 우선은 저희가 주별로 한번 롤러코스터가 몇 개씩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요 범주형 속성을 X축에 가져오시게 되면요. 이렇게 주별로, 네, 주별로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애들이 꼭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기타 주가 뭐예요? 기타라는 주가 있어요? 네, 요거 애들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라는 주가 있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게 그래프가 작아서 이게 나머지 부분들이 기타로 다 한 번에 뭉뚱그려져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를 넓게 퍼뜨려서 넓게 키워줘야 돼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은요, 어느 게 제일 많은지 저희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게끔 하려면 일단 네, 자 모양을 클릭해서요. 빈도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막대를 눌러서 점을 막대로 변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18개가 있는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롤러코스터가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펜실베니아 주 이름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강박 있는 친구들은 요거를 진짜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정렬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만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1등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1등이 두 개가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두 개 여행지 중에 펜실베니아 주를 가실래요?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를 가실래요? 내가 롤러코스터를 가장 많이 타려면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 중에 1등이 두 개 있는데 어느 여행지를 선택하실래요? 저도 캘리포니아 가고 싶거든요. 네, 캘리포니아가 날씨도 너무 좋고 LA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개수로만 보면 캘리포니아랑 펜실베니아 그냥 둘 다 가면 되지 않을까? 네, 강현수 선생님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주변 면적을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도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좌측 상단에 지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지도상에 이렇게 롤러코스터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애들이 캘리포니아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이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가려면 4시간, 5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도 몰라서요. 얘들아, 여기 캘리포니아 막대 그래프 한번 눌러볼래? 그러면 그 막대 그래프 누른 거에 따라서 그거의 롤러코스터 위치가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가 돼. 아, 네. 그거는 콜렉션 기능을 이제 설정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채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은 빈도수를 왼쪽에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범주형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X축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빈도수, 측정해서 빈도수를 체크하시게 되면 Y축이 자동으로 빈도수로 네, 생성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범주형 데이터에 따라서 빈도수가 Y축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누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펜실베니아를 클릭하시면 펜실베니아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그래프를 저기 지도를 보시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으세요? 애들도 요거 이렇게 클릭해보고 애들이 답을 해냅니다. 어, 윤주 선생님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대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펜실베니아? 네, 맞습니다. 몰려 있어서요. 자, 지도상에 안 나타나는 이유는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를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장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주변 지역에도 네, 빈도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요. 여기 막대에서 네, 빈도수 체크를 해주셔야 네, 빈도수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저희 처음에 네, 막대 그래프 요 버튼을 눌러서 점을 막대로 변환 버튼을 네, 우리나라 지도만 나오신다고요? 우리나라 지도만 나오시는 분들은 지도를 옮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예, 축소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면 네, 미국까지 쭉 여행을 가시면 돼요. 지금 요 지도상에 원래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 위도경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요. 요 롤러코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코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지도상에 표시를 하려면 위도와 경도를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도상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기상교과서에는 위도 경도를 직접 넣어가지고 지도상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실습이 만들어진 문항도 있습니다. 김동석 선생님 빈도수 체크해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댓글로 저기 채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데이터 표시가 안 나와요 하는 거. 네, 비상교과서에 이 지도상에 표시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실습 문항.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와 함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이제 끝냈고요. 제가 맡은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요 데이터 굉장히 흥미롭게 좀 접근을 하셨을 텐데요. 애들도 요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주제라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요거 가지고 수행평가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 본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거 그냥 주제를 그대로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답변을 한 요 내용이고요. 그대로 평가 문항으로 예, 갖고 가셔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롤러코스터 데이터 집필한 삼산중학교 정보교사 네, 이원경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지연 선생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는 코답으로 데이터 분석한다에서 포켓몬 데이터 분석 파트를 맡은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현재 인천 남동고등학교 정보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정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교육과정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연구를 하다가 데이터 분석 파트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나는 코답으로 데이터 분석한다 집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켓몬 게임, 그 포켓몬 데이터 분석을 맡았는데 크게 네 가지 파트를 집필을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포켓몬의 세대라는 게 있는데 이 세대가 커질수록 그 포켓몬의 총점도 커지는지를 분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주 유형에 따라서
물유형이냐, 뭐 분류형이냐 이런 유형이 있겠죠? 그 유형에 따라서 방어력에 특화된 캐릭터가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로는 포켓몬이 공격을 잘할수록 방어도 잘하는지, 네 번째로 전설의 포켓몬은 그렇지 않은 포켓몬에 비해서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을지 이 네 가지 주제를 집필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네 번째, 세대가 커질수록 총점도 커지는지 전설의 포켓몬은 공격력, 방어력이 높은지를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두 번째 파트도 살짝 맛보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습 위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글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앞에 두 선생님과는 다르게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캐글이라고 구글링을 해주시면 가장 상단의 캐글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로그인 된 상태거든요.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검색창에 포켓몬 with 스태츠라고 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단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피카츄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데이터 as zip 압축된 파일로 다운을 받아줄게요.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바탕화면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뜰 텐데 혹시 빠르진 않으실까요? 네, 이 엑셀 파일을 여시면 샵이라는 데이터는 네,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실까요? 네, 엑셀 파일은 올려주신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샵이라고 된 부분은 코답이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attr, attribute 속성의 약자거든요. attr로 변경을 해주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계가 데이터를 다운받는 파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코답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했던 부분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형식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없이 CSV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 클릭하셔서 새 문서 누르시고 저는 외부의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새 문서를 다시 클릭해 주신 다음에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로컬 파일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까 바탕화면에 저희가 저장했던 포켓몬 엑셀 CSV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CSV 파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인덱스가 있고 ATTR이 있는데 이 인덱스는 실제로 저희가 의미하는 인덱스 하나하나의 행을 의미하고요. ATTR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종류마다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6번 포켓몬을 보시면 포켓몬 같은 종류는 같은 번호가 부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헷갈려해서 짚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ATTR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포켓몬은 같은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 익숙한 포켓몬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살펴보고 헷갈려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얘들아 이거 인덱스 총 몇 가지 있어 하면 애들이 이렇게 빨리 찾거든요. 그럼 800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 그래 맞아 가로가 800개지.
그리고 행렬을 애들이 헷갈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가로가 행이고 하나하나의 한 마리 한 마리 포켓몬의 관측치를 의미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800마리의 포켓몬의 관측치가 저장이 되어 있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또 질문을 해요. 속성, 열에 해당하는 속성은 총 몇 개야? 그러면 애들이 세면은 이거 하나하나 세면 총 13개거든요. 13개의 속성이 있지. 이 하나하나의 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의 속성, 특성을 의미해. 이렇게 크게 행과 열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영어로 되면 좀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포켓몬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벌벌썰 얘가 이상해 씨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상해 씨는 주 타입이 뭐야 하면은 풀 타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보조 타입은 독이요. 그럼 총점은 얼마일까? 318점. HP, 어택, 디펜스는 애들이 의외로 게임에 관련된 용어라서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HP는 생명력이고 45야. 어택은 공격력이고 49야. 디펜스는 방어력 49지. 그 다음 SP 어택, SP 디펜스는 특수 공격력, 특수 방어력이야. 스피드는 속도고 제너레이션은 오히려 애들이 잘 알더라고요. 게임 세대를 의미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몰라서 쳐봤거든요. 세대가 뭐냐면 이 포켓몬 시리즈에서는 포켓몬 게임 회사에서 매 3, 4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의 포켓몬을 출시한다고 해요. 아마 선생님들도 저도 익숙한 세대의 포켓몬이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 포켓몬일 텐데 이게 1996년도에 1세대가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부터 현재 9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9세대는 2022년도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인터넷 사진에는 없네요. 그리고 세대별로 이 포켓몬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고 이 포켓몬이 활동하는 지역과 게임의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설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솔솔솔 세대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38번에 네, 맞아요. 이거 데이터 전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리하시네요. 그 다음에 레전더리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포켓몬 여부인데 펄스 아니면 트루 값을 가지거든요. 펄스 아니면 트루 값을 가져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전더리는 전설의 포켓몬 여부를 의미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알아서 알려줘요. 전설의 포켓몬이라는 거는 딱 봐도 희귀하고 세 보이죠. 그래서 아마 애들한테 또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실 텐데 게임 한 번당 한 회당 한 번만 포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설의 포켓몬이 뮤라는 포켓몬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이 뮤라는 포켓몬이 좀 대표적인 전설의 포켓몬이더라고요. 전설의 포켓몬은 다른 포켓몬과 다르게 피카츄, 라이츄 이런 포켓몬과는 다르게 진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속성을 살펴봤고 이제 이상의 시를 살펴봤는데 또 하나 수업 팁을 드리면은 피카츄랑 라이츄도 존재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피카츄 찾아봐 그러면은 자기들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뒤져보는데 컨트롤 F 누르시고 피카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31번 인덱스에서 피카츄가 보이거든요. 얘는 전기 속성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카츄는 저희에게 익숙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세대도 1세대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라이츄도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친숙한 포켓몬을 찾아봐 하면 애들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설명을 하는데 데이터를 살펴볼 때 토탈 HP, 어택, 디펜스는 숫자로 되어 있지 이건 수치형 데이터라고 해. 반면에 레전더리랑 제너레이션을 보자. 전설의 포켓몬 여부 세대를 보면은 얘네는 뭔가 다르게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6 범주 중에 하나의 값을 갖지. 그리고 레전더리도 트루나 펄스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지. 그래서 얘네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해. 이렇게 속성이 수치형 데이터인지 범주형 데이터인지도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살펴봤으면은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8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가 좀 이상하거든요. 얘가 제너레이션이 false라고 되어 있죠. 얘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38번에 마우스 좌클릭하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케이스 삭제를 눌러주시면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업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데이터 전처리를 설명할 때 요리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얘들아, 요리를 잘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애들이 알아서 알아요. 신선한 재료가 필요해요. 데이터 재료가 잘 손질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 맞아.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데이터가 가장 잘 손질이 되어 있어야겠지. 데이터 전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겠지라고 요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데이터 전처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인공지능 챗봇이 욕설을 학습했다, 아니면 혐오 표현을 학습했다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뉴스 기사들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주제가 세대, 제너레이션이 커질수록 토탈, 총점, 포켓몬의 총점도 커지는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을 X축, 그 다음에 토탈을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클릭을 해주시고 제너레이션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도 드래그해서 Y축으로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 제너레이션, Y축 토탈으로 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잠시만요. 자, 제너레이션을 클릭하셔서 범주형으로 변환을 먼저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제너레이션은 범주형 데이터죠. 그 다음에 측정 탭에서 평균을 클릭을 해줍니다. 혹시나 제너레이션이 이미 범주형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손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너레이션이 6세대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총점이 200점에서 700점 사이에 전 세대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각 세대의 총점의 평균이 400 초중반대에서 분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아하니 아, 포켓몬 게임 회사에서 세대별로 총점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총점을 조절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3, 4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세대의 포켓몬이 출시되더라도 특정 세대에서 포켓몬의 총점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지 않게 총점의 평균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이 끝났고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데이터 분석 주제가 전설의 포켓몬일수록 포켓몬의 공격력과 그다음 방어력이 더 커지는지였거든요. 전설의 포켓몬이 아까 그 뮤와 같은 포켓몬입니다. 얘도 쉽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 너네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은 당연히 전설의 포켓몬이 공격력 방어력이 더 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클릭해 주시고 레전더리를 X축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신 다음에 측정 탭에서 빈도수, 백분율을 모두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점을 막대로 변환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레전더리, 전설의 포켓몬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총 아까 한 마리 없앴으니까 799마리죠. 799마리의 포켓몬 중에서 8.1%, 65마리만이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전설의 포켓몬이 희귀한 게 맞구나라고 학생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전설의 포켓몬이 공격력, 방어력이 더 높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닫으시고 그래프를 새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레전더리를 X축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Y축에 어택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 색상을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분 모양 아이콘 클릭하셔서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형식 클릭하시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 탭에서 평균을 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봐도 공격력의 평균이 전설의 포켓몬이 아닐 경우 75, 맞을 경우 116으로 전설의 포켓몬이 공격력이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방어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디펜스라는 속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택이 있는 부분에 Y축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노란색 버튼이 뜨면은, 네, 여기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이번에는 방어력이니까 아쿠아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새롭게 그리지 않더라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Y축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방어력, 디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전더리가 아닐 경우에, 전설의 포켓몬이 아닐 경우에 평균이 72, 맞을 경우에는 평균이 100으로 당연히 전설의 포켓몬이 방어력이 높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까지 끝났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해볼 주제는 타입이 있잖아요. 포켓몬의 타입, 뭐, 전기, 풀, 뭐, 버그, 벌레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타입에 따라서 방어력에 특화된 타입이 있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로축의 두 가지 속성을 이게 플러스 모양이 뜨면은 두 가지 속성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해가지고 제가 질문 들어온 거는 차차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그래프를 클릭을 해주시고 타입 1을 X축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은 이 타입별로 어떤 타입이 있는지 나오는데 자, 주 타입의 총 이거 세보시면 18개의 타입이 나오거든요. 버그는 벌레, 그 다음에 드래곤은 용 타입, 일렉트릭은 전기, 파이어는 불, 그 다음에 그레스는 풀, 뭐, 그라운드는 땅, 아이스는 얼음, 그 다음 락은 돌, 스틸은 강철, 워터는 물이겠죠. 그래서 타입이 총 18개 타입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상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레스, 풀 타입이었죠. 그다음 물 타입, 네, 맞아요. 물 타입이 가장 많네요. 그 물 타입 같은 경우에는 꼬부기에 해당하겠죠. 딱 봤을 때 락이랑 스틸, 돌이랑 강철 타입이 방어력이 높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클릭을 해주시고 디펜스를 X축에 두시고 그 다음에 타입 1을 Y축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신 다음에 측정 탭에서 평균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얘를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축이 방어력, Y축이 타입 1, 주 타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스틸이 강철이고 락이 돌이거든요. 그러면 강철 타입과 돌이 방어력의 평균이 126, 그 다음에 돌은 100으로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방어력이 높다는 걸, 방어력의 평균이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조금 심화된 내용을 또 알려드리면, 토탈이라는 총점에 해당하는
속성을 그래프 가운데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좀 그래프가 복잡해졌죠? 얘는 심화 학생들에게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X축이 방어력, Y축이 타입원, 토탈은 이제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한 핑크색을 띨수록 총점이 작고, 진한 핑크색을 띨수록 총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한 핑크색을 띠는 구간을 좀 보시면 스틸이랑 락, 강철이랑 돌 부분에서 방어력이 75에서 100 정도 사이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약간 연한 핑크색, 상대적으로 연한 핑크색을 띠거든요. 얘를 기점으로 세로선을 그어보시면 같은 방어력 수치를 가진 애들에 비해서 얘네가 총점의 색깔이 연해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으로 보아서 스틸과 락, 강철과 돌 타입이 총점 대비해서도 방어력이 높은 경향이 있구나라고 심화 내용을 조금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느낀 건 포켓몬 데이터 분석의 장점이 저희가 따로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신나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고1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고1 학생들도 포켓몬 게임을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꼭 반에서 한두 명씩 포켓몬 게임 덕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닌텐도 게임으로 포켓몬 게임을 얘기를 하고 정보 시간에 잘 듣지도 않다가 포켓몬 게임 물어보니까 술술술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네, 궁금하신 점이나 하신 부분은 대화 창에서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